여러분 안녕하세요. 출연진 김우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3학년도 총평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이번에 시험을 보신 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앞으로의 시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지원하고 또 어떻게 방향 설정해서 이제 합격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는 이제 차후 문제고요. 아마 이 총평을 듣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내년도를 대비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경향을 한번 중심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2023학년도의 특성을 보면요. 자, 22학년도와 난이도는 거의 유사하게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원점수 22학년도에 23.6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유사하게 23에서 24개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제 비중은 추리와 논증 파트가 역시 이것도 22학년도와 유사한데요. 20개씩 동일합니다. 그래서 추리 파트 20개, 논증 파트 20개로 동일한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균형을 갖도록 하는 시험이었고요. 아마 이런 추리와 논증의 비중적인 그런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로 봅니다. 작년부터 시행됐던 내용인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문제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화됐는데요. 22학년도와 21학년도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또한 출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수적 기준 적용 문제는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법학에서 4개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수리 추리용으로서 약간의 그런 그래프 분석이라든지 또는 다양성에서의 최적화 문제, 계산형이 조금 들어가 있는 문제 포함해서 한 2개 정도가 사회과학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서 아마 수리 이런 수적 기준에 따른 문제 파악이란 것은 6개에서 7개 사이에서 지속적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과도하게 그렇다고 엄청난 계산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사례인가 또는 그런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로 형벌이라든지 또는 기준점이 나올 수 있는가를 중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외적인 조건 파악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의 수적 추론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최적화 문제도 새롭게 출제가 됐고요. 그래프는 그 전에 한 4, 5년 전에 출제가 되고 출제가 안 됐다가 이번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학 지문이 한 2개년 출제가 안 되다가 다시 이번에 2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뭐 이따 저희가 한번 잠깐 문제를 살펴볼 건데 논리학의 기본적인 조건문에 대한 원칙들이 따로 설명 없이 바로바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 과학기술 소재의 다양성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전에 생명공학에 많이 치우친 문제의 형태였는데요. 이번에는 생명공학 관련된 문제는 2개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 네문항 정도는 기술이라든지 뭐 물리학적 개념, 약간 그런 전극에 대한 관점까지 다양하게 출제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학적으로 보통 제가 소재나 제재라고 내용에서 구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법학이 27%, 11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요. 자, 이번에 굉장히 큰 특성이 인문학 비중 증가죠. 그래서 인문학이 자, 앞에서 사실 저희가 이 비중적인 부분의 특성에서 자, 굉장히 유사한 난이도고 비중은 추리와 논증이라는 비중은 유사했다 말씀드렸지만은 내용학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인문학 비중이 좀 많아졌습니다. 14문항. 하지만 22학년도 동일하게 법학 플러스 인문학이 25문항으로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 비중이 좀 줄었고 인문학이 늘어났고요. 과학기술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가 똑같이 6문항씩 15%, 논리학 수학이 논리게임 중심에서 3문항 8% 구성이 되겠는데요. 이런 유형은 사실은 굉장히 유사하게 법학 플러스 인문학이 25문항 유형은 좀 3개년째 동일하게 출제하는데 다만 법학 비중이 11개, 13개, 뭐 15개까지 약간 신축적인 부분이 있고요. 인문학 부분의 비중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적으로 보면은 인문학이 높으니까 내가 인문사회 계열의 여러분들이 지원자가 많아서 조금 안심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구성을 한번 보죠. 인문학 비중이 증가로 심적인 그런 뭐 난해하다든지 또는 당황성은 떨어질 수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인문학에서도 증가된 사항이 논리학 지문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또 강해졌던
그리고 논증 분야에서 요새 인문학이 쉬운 문항보다도 중간 이상의 난이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서 자, 인문학에 대한 논증 연습도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사회과학, 논리수학, 과학기술 이런 거 거의 동일 비중입니다. 6개, 3개씩 출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래서 앞부분 시간 압박에 있어서는 인문학과 법학 비중에 있어서 첫 번째 1번부터 25번까지 시간을 얼마나 극복을 하고 그 시간에는 정답을 얼마나 높이는가가 중요한데요. 특히 이번에는 인문학에 대한 비중과 인문학에 대한 정답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으로 보죠. 자, 유형에서는 추리 파트와 언어 추리라고 하죠. 또는 모형 추리가 가진 추리 파트와 논증 파트의 구분인데요. 자, 여기서 주황 색깔이 추리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논증입니다. 자, 아무래도 법학에서는 추리 파트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인문학에서는 논증 파트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작년부터 22학년부터 논증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6개 중에 4개가 논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또 추리 파트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볼까요? 법학의 11개 중에서 언어 추리가 7개입니다. 이 중에서 수적 기준 적용이 4문항이었고요. 자, 이 수적 기준 적용 4문항에서 이제 법조문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뭐 1조 규정, 2조 1항, 자, 법조문 틀이 대부분 수적 기준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나머지 추리 3개는요, 다중견해. 그래서 2개나 3개 이상의 해석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이것을 적용하는 아주 전형적 유형으로서 최근 3개년 동안 지속 출제가 되던 유형이라서 사실 법학에서는 큰 변형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증에서는 4개 정도, 이 중에서는 논증평가, 보통 여러분들이 논증에 대한 강화 약화에 대한 기준점에서 논증평가를 까다롭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이번 문화에서 제가 모의고사 때 언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것은 논증평가지만 실제 많이 출제가 된 것은 논증에 대한 분석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인문학 분석 7개, 법학, 그 다음에 분석, 논쟁 및 반론 분석 3개, 총 10개 출제가 평가 부분은 3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논쟁의 강화 역할의 약점이 있어서 엄청나게 공부를 제가 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모의고사 때요. 하지만 이제 이때 엄청나게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그래서 미스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논쟁 반론 요새는 논쟁 분석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법학도 마찬가지였고요. 인문학에서는 14개 문항에서 언어 추리는 3개였습니다. 이 중에서 다중견해의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추리를 하라라는 부분이 2개, 논리학 지문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논증에서는 나머지 11개에서 논증 분석이 무려 7개고요. 구조 분석에서 다이어그램 문제는 또 한 가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평가 부분이 2개 정도로 해서 자, 지금 최근에 대해서는 논증의 논쟁 분석입니다. 분석. 즉 ABC 3개 견해 또는 대립 유형, 대화 유형 3가지 유형으로서 골고루 출제가 됐고요. 이 조형관에서 3가지 견해 비교, 차이점과 공통점 분석이라든지 각각 견해에 대한 분석적인 관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가 주로 타겟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법학과 인문학 분야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특히 인문학에서 이번에 논리학 지문이 하나 갑자기 출제가 됐다 말씀드렸죠.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기보다는 자, 틀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기출분석이라든지 이론 강의에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 여기서는 전체 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론한 것은 옳은 건데요. 자, 처음에 조건을 만일 P라면 Q이다 할 것에서 전건 P가, 자, 전건이라는 단어는 원래 P면 Q다의 조건문을 저희가 이렇게 기호를 시킵니다. P면 Q다. 여기서 앞에 있는 부분의 명제를 전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안티스텐트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일부 논리학 서적 자체에서 논리학의 용어들이 정확히 나오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전건 뒤에 건 후건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이것은 조건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좀 어색해서 어떤 이제 일부 수험생이나 어떤 책에서는 이걸 좀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조건문이라고 안 하고 다른 말을 쓰고 전건이라고 다른 말을 쓰는데요. 그렇게 학습하시던 분들은 어떻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입니다.
의미는 알지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정통 논리학 서적을 차라리 보셔라. 기본 실력은 출제위원들은 정통 논리학 전공자들이에요. 쉽게 이해하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하지만 실전 문제에 적합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익숙하면 쉽게 될 수 있어요. 자, 전건 앞에 부분 P가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짓입니다. 이것을 반사실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개념 하나를 보여줬죠. 예를 듭니다. 만일 내가 억만장자라면 나는 가장 비싼 스포츠카를 구입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억만장자가 아닌 내가 억만장자인 상황을 가정했죠.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의 사실이 앞에 전건 부분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정할 때는 반사실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가능세계에 대한 개념. 자, 가능세계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세계입니다. 즉, 가능세계 개념을 통해서 분석이 되는데요. 가능세계는 세계가 현실과 다르게 될 수 있는 가능한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실과는 다르게 일단 가능하다라는 개념이죠. 이에 따르면 내가 억만장자인 수많은 가능세계 중 현실 세계와 가장 유사한 가능세계, 즉 현실 세계처럼 스포츠카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 등에서 내가 가장 비싼 스포츠를 구입한다면 그렇다면 이른 참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한 가능세계 개념을 가지고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자, 두 번째. 하지만 반사실문, 자, 다음을 보면요. 만일 철수가 둥근 사각형을 그린다면, 자, 요 앞에 전건에서 둥근 사각형을 그린다는 표현은요. 자, 이것은 개념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반가능문이라고, 자,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반사실문, 실제 사실이 아닌 것, 반가능문,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것. 자, 이 반가능문의 경우 전건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세계를 통한 분석은 적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하죠. 반사실문에 있어서는, 자, 반사실문. 자, 이때는 가능세계로서 분석이 가능하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가능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가능세계로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가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불가능세계라는 개념의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반가능문에서는 가능세계 아니라 불가능세계라는 개념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요, 세계가 개념적으로 불가능이 될 수 있는 방식에는 그 방식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총각인 철수가 여자인 것, 철수가 둥근 사각형 그린 것은 모두 개념적 불가능하죠. 이것은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거냐, 개념적 불가능. 이거는 사실적으로 사실이 아닌 거고요. 자,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죠. 이에 따라서 각각이 성립하는 서로 다른 불가능세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세계로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죠. 철수가 둥근 사각형을 그리는 수많은 불가능세계 중에서 현실세계와 가장 유사한 불가능세계, 자, 두 가지 모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죠? 현실과 가장 유사한, 유사한 가능세계, 유사한 불가능세계를 세계에서 기하학자들이 논란다면 이는 참이고 그렇지 않은 거짓이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자. 스포츠, 여러분들 이건 중요한 것은 완벽한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구분하고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억, 스포츠카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 불가능한 세계, 불가능 세계도 있다. 자, 가능성이죠. 이런 세계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가능하죠. 전건 부분, 왜 이거는 후건이 만약에 들어오고 전건 부분에서 불가능성이 있게 되면은 그런 세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이가 참이라면 철수가 둥근 사각형을 그리는 모든 불가능한 세계에서 논란다. 그건 아니죠. 자, 어떤 가정을 하죠?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서로 다른 불가능한 세계 중에서 수많은 불가능한 세계 중 현실 세계가 가장 유사한 불가능한 세계가 그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모든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모든 불가능한 세계가 아니고요. 현실과 가장 유사한 그런 세계에서 가능하다는 것뿐입니다.
디귿. 만일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면 나는 억만장자일 것이다는 반사실문. 자,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다가 사실이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선 사실이 맞죠. 따라서 반사실문은 아니게 됩니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하나만 옳은 판단이 해당됩니다. 자, 이게 논리학 지문에서 나온 건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분석을 하면 어렵지는 않은데 용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왔죠. 익숙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논리학 지문을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물론 여기서 나타나는 조건문에 대한 개념 파악은 저도 물론 뭐 수업 시간이나 모의고사에 다룬 바가 있고, 이거 다음 문제 17번 문제에서는 포괄적 선언, 배타적 선언에 대한 논증 문제가 하나, 그것도 역시 저희가 뭐 제 수업에서는 많이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2개 정도가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왔던 논리학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분석의 사유과학 6개 중에서는 수리 추론 부분에서 그래프 분석이라든지 의사결정의 최적화 부분이 나왔는데요. 그래프 분석은 수년 전에,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죠. 한 6, 7년 전에 출제가 이미 됐던 내용이긴 한데 출제가 한동안 안 되다가 이번에 나왔고요. 의사결정 최적화 문제에서는 도표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선택적 상황에서 최적화된 의사결정하는 것으로서 PSAT의 상황 판단 유형과 굉장히 유사한 문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형태들은 저희가 심화 과정에서 사실 제가 PSAT 핵심적인 수리 추론형 문항에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2개. 그 다음에 의외로 논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증 평가가 3개고요. 그 다음에 다중 분석이 1개 정도로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학 분야에도 전부 다 그전에는 추리 파트가 중심적인데 지금은 논증과 추리의 좀 균형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논리학은 전부 다 모형추의 논리게임인데요. 배열하기, 그 다음에 기본 유형, 수적인 배열, 수학적 펄 중에 수적 배열 문제, 그러니까 진실 거짓 게임은 뭐 저희가 역시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연습하면 무조건 맞추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 3개였습니다. 한편 과학기술 분야 이번에 언어 추가 5개고요. 논증이 하나밖에 출제가 안 되는데 소재의 다양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모형으로 논증, 뇌과학 DNA 분석에 의해서 그건 DNA 분석에 의한 범인 확인 방법, NA 축적에 대한, 자, 생명과학은 순수 생명과학 분야 하나밖에 출제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물리학과 전국 실험이라는 개념에서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소재는 상당히 다양화됐죠. 하지만 과학기술은 우리가 그 시간의 내용을 이해하고 푸는 것은 아니죠. 원리 원칙을 추출해서 고유한 분석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소재적으로 너무 생소하면 다가기 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자, 이 중에서 논리학 문제 중에서 논리게임에서 진실 거짓이죠. 이거는 지금 최근 5개년에서 4개나 출제가 돼서 3개 출제했죠.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건데요. 배열하기와 결합되어 있는 진실 거짓입니다. 자, 지금 외적 사실을 보죠. 다음 같은 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자, 주차장 칸의 가비병정문은 자신의 차라는 지식 주차한 상황입니다. 자, 이 중에서 3개는 참, 하나는 거짓이다. 이런 것들이 힌트죠. 이게 진실 거짓 게임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거짓이라고 할 때는 충돌하는 모순을 찾는 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의를 보시면, 자, 갑은 내 차는 왼쪽에서 2번째 칸에 주차되어 있다. 자, 그러면 좀 5칸이 있었죠. 갑의 진수에서 왼쪽에서 2번째예요. 그런데 내 차의 바로 옆 칸에 정의 차가 주차했다. 이렇게 되면요, 을과 정의 옆 칸에, 이거 보통 제가 블럭 설정이라 하죠. 논리게임의 기초적인 방식입니다. 또는 뭐 위치는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차는 가장 오른쪽이다. 그 다음에 내 차 바로 양 옆에는 갑과 무의 차가 있다. 갑, 정, 무. 자, 이렇게 되거나 또는 무, 정, 갑이 되거나 이 둘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은 어떤 식이 됐든 옆에 을이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충돌이 되죠. 충돌됩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가 거짓, 나머진 모두 참이 되니까, 자, 여기서 갑의 진술 참이고요. 병의 진술 참이다를 알 수 있죠. 그럼 배치를 하시면 되죠. 자, 갑은 왼쪽에서 2번째 칸이다. 확정됩니다. 갑. 가장 오른쪽이 병이다도 확정이다. 이 안에서 각각의 참여의 경우를 첫 번째 경우, 2번째 경우로 나눠서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배열을 하게 되면은
을, 갑, 그렇습니다. 정을이 둘 중 하나 이렇게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각각 참이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배열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방식을 아셨죠? 각각을 블록을 하고 진실, 거짓, 개연성, 거짓 하나의 가능성을 두고 그 나머지를 배치 참을 한 다음에 가능한 경우를 배치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논리게임은 여러분들이 완벽한 솔루션이 있는 내용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자, 이러한 문제 분석을 통해서 2023 대비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지금 이 시점에서의 대비 전략입니다. 저희가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인데요. 자, 기본기 함양의 측면에서 첫 번째, 자신의 위치 파악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라든지 또는 내가 아직 안 풀어봤다. 그럼 최근 2개년 정도는 풀어보실 필요가 시간 안에 꼭 푸셔야 돼요. 못 푼 건 그냥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성적을 체크한 다음에 내가 약한 유형이 어떤 건가, 법학이 약하다, 인문학에서 많이 틀린다, 놀이게임에 뭐 접근을 못했다든지. 자, 그런 다음에 기본 실력 배양에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힌트를 드립니다. 법학은 일단 법학 개념이 익숙해지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법학 개론서 기본 개념 여기까지 충분합니다. 뭐 총론지 판례지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법학 개론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력이 필요해서 저희 리트 기출문제라든지 또는 PSAT 상황 판단 문제에서 법학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이 약할 경우에는 철학, 사상, 심리, 미학, 사회문학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가 뭐 시간 안에 하기 어렵다든지 또는 개념 자체가 잘 설정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사실은 독서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다양한 뭐 지문이라든지 간단한 지문 같은 것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논리학에서는 논리학 서적, 논리게임 바이블 두 가지로서 얘기를 가면 특히 이 추리논증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 추리논증입니다. 출제위원들은 전부 다 논리 전공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항을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해결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학 서전 비단 논리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 아니라 직접적인 도움뿐 아니라 이 추리논증 전반의 기반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본적인 실력을 위해서. 그 다음에 논리게임 바이블은 논리게임을 접근하는 가장 기초적인 유형이고 여러분들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제공하는 솔루션에 해당됩니다. 과학기술이 약한 분들은 기초적인 개념에서 과학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최근 경향을 보면요. 기본적인 실력이 있을 때 평균 이상으로서의 고득점이 가능하게 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그 구간도 동일 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 더 맞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힘이 되고요. 또 그만큼 변별을 가질 수 있는 시험이 추리논증 시험입니다. 그래서 기본 실력 배양에 힘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원리를 뽑은 다음에 문제 해결력에 적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란. 그래서 어느 하나가 부족할 때는 항상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기본 실력 배양이고요. 저도 아마 이 기본 실력 배양을 위한 과정들을 아마 10월 달부터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고요. 자, 앞으로의 과정 또 지난 과정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나는 어떤 전략으로 학습할 수 있는가. 아무래도 효율적인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막상 있는 것 자체를 배경식 가지고 풀이한다. 그런 추리논증 시험에 출제 의도에도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배경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경 지식은 어디까지? 개념을 조금 이해한다까지입니다. 지식 측정이 아니기 때문에 적성 측정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순수한 논리적인 또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결한다. 자, 이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기본적 실력 배양에서의 중요점들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다음 기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 또는 구체적인 접근 방식과 학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그 다음 과정에서 진행하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으로서 2023년 추리논증 모두 이제 총평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가, 앞으로 나이를 얼마나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가라는 전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따른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우는 방식, 이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학습 전략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